공무도화, 공경도화, 도하이사, 당내공하. 공무도화 공이시여 강을 건너지 마세요. 공경도화 공께선 끝내 강을 건너시네요. 도하이사 강을 건너 돌아가시네요. 당내공하. 마지막 줄.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가시님을 어찌할꼬. 남편이 강에 빠져 죽었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냐는 탄식.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해석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남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배경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입니다. 고조선 시기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한자로 4구절, 16글자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작품입니다. 이 노래는 중국 기록에 전합니다. 후한 말에 학자 채용이 쓴 금조, 서진의 공연이 편집한 금조, 동진의 최표가 쓴 고금주, 이렇게 3군데의 배경설화가 실려 있습니다. 공무도화가 원시는 공연과 최표의 책에 실려 있습니다. 기존 견해에 의하면 배경설화는 대략 이렇습니다. 조선의 나루터 뱃사공 광리자고가 새벽에 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풀어 헤친 한 남자가 술병을 들고 황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뒤따라 나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남자는 기어이 황하를 건너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는 공우라는 악기를 켜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도화가입니다. 노래를 끝내고 아내도 황하에 몸을 던져 남편을 따라 죽었습니다. 광리자고는 집에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여옥은 그 슬픔에 감동하여 공으로 그 곡을 옮겨 연주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요로 퍼진 것이 공무도화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대강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부분이 가득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해석은 이 남자, 즉 공이 황하를 건너다가 익사했다고 봅니다. 강을 건너는 중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야기 전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뱃사공 광리자고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광리자고는 나루터 뱃사공입니다. 강가에서 배를 다루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다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뱃사공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 뱃사공이라면 가장 먼저 배를 몰아 구하러 가야죠. 그런데 기존 해석에는 광리자고가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아내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이 강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의 아내는 광리자고에게 소리쳐 제발 공을 구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공의 아내가 강물에 투신했을 때 광리자고는 공의 아내라도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 노래가 민요가 되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미친 사람이 강을 건너다 빠져 죽었습니다. 기록에는 이 남자를 광부, 즉 미친 남자라고 묘사합니다. 그 아내가 슬퍼하다가 따라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과연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공감했을까요? 공감하기 전에 의문이 먼저 들 겁니다. 미친 사람인데 왜 따라 죽어? 무슨 사연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먼저 생길 것입니다. 배경설화만으로는 민요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감동했을 만한 사연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기존 해석은 이 근본적인 의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공무도화가의 주술적 의미, 제의적 의미를 가져다 붙이면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설사 주술적 제의적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민중의 광범한 공감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경설화 원문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한 글자씩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황하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봅니다. 채용의 기록 또는 건넜다의 의미입니다. 공연의 기록 서파이도는 황하를 헤엄쳐 건넜다 는 의미입니다. 최표의 기록 난류이도는 물살을 헤치고 건넜다 는 의미입니다. 도는 건너다입니다. 건너려고 했다가 아닙니다. 건너다입니다. 특히 공연의 기록에 나오는 서파이도를 보세요. 섭은 물속을 걸어서 또는 헤엄쳐 건너다는 뜻입니다. 이 남자는 황하를 완전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기존 해석은 이것을 건너려고 했다 또는 건너고 있었다로 읽습니다. 왜냐고요? 건너다 죽었다고 전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너려고 했다는 한문으로 욕도라고 씁니다. 건너고 있었다는 도하중야라고 씁니다. 원문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도는 그냥 건넜다입니다. 서파이도와 난류이도는 건넜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세 기록이 모두 말합니다. 타아이사라고. 타는 어떤 뜻일까요? 떨어지다, 떨어뜨리다입니다. 즉, 이 남자는 황하에 빠진 게 아니라 황하에 던져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황하를 헤엄쳐 건널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 강을 다 건넌 후에 혼자서 강에 빠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황하를 건너고 나서 강으로 다시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황하를 건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행동하다가 누군가에 의해 거의 죽었고 황하로 던져졌습니다. 만약 강을 건너는 중에 죽었다면 이카이사, 즉 황하에서 익사했다고 써야 합니다. 는 황하에 던져져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황하를 건넌 것일까요? 그리고 왜 황하 건너편에서 누군가에 의해 던져져 죽은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무도화가의 배경은 황하 중류 옆에 있던 조선의 소국입니다. 황하 옆에 조선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대 조선의 영역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기자의 무덤이 지금의 중국 하남성 상구에 있습니다. 즉 중국 동부 지역 상당 부분이 번조선의 영역이었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서 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동부에 살던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주나라가 세워진 후 제나라와 연나라 등이 주변의 번조선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기원전 8, 7세기부터 전국시대 말까지 중국 동부의 번조선은 조금씩 중국 왕조에 편입되어 갔습니다. 공무도화가는 바로 이 전쟁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는 후한 시대까지 줄곧 황하 자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습니다. 후한의 학자 허신이 쓴 설문해자도를 황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도화가의 하가 대동강이라거나 요하라는 주장은 당시 조선의 영역을 한반도로만 좁혀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입니다. 황하를 건너야 적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지리적 배경입니다. 이제 중국인이 쓴 배경설화에서 생략된 이야기를 복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남자를 부르는 호칭에 주목하겠습니다. 기록은 이 남자를 광부, 즉 미친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에서 이 남자를 부르는 말은 공입니다. 공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남편이 아닙니다. 은 임금, 제후, 주군 또는 그에 준하는 높은 신분의 사람을 가리키는 존칭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단순한 평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광부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중국인들이 붙인 표현입니다. 왜냐고요? 적국의 영웅을 영웅으로 기록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의 소국이 중국의 세력과 대치하던 시절입니다. 황하 건너편에 적군이 있었습니다. 적들은 이미 황하를 건너와서 조선인들을 짓밟았습니다. 임금을 죽였을 수도 있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의 부모 형제나 자식이 살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은 전열을 정비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던 은 결심합니다. 지금 당장 황하를 건너 적진에 돌격하겠다. 그것이 죽으러 가는 길임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황하를 건너 적진에 뛰어드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각오한 돌격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입니다. 적들의 잔악한 행위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숭고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밑거름으로 삼아 조선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 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물러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공은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쓰일 배 한 척이라도 더 남기려고 몸소 황하를 헤엄쳐 건넌 것입니다. 술병, 즉 호는 황하를 건너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빈 술병은 물에 뜨기 때문에 부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광리자고가 새벽에 배를 고르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전쟁 준비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이 황하를 건너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 광리자고를 포함한 모든 조선인들은 이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여보, 제발 건너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하를 건넌 공은 적진에서 싸우다가 살해당하고 황하에 던져졌습니다. 타하이사. 강 건너편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내. 그 아내가 공우를 들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육부공무도화가의 진짜 의미 4줄을 다시 읽다. 이제 공무도화가의 4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읽으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첫 번째 줄 공무도화. 공이시여, 황하를 건너지 마세요. 문은 없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금지의 의미입니다.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건너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읽었겠죠. 두 번째 줄 공경도화. 공께선 끝내 황하를 건너가시네요. 경은 끝내, 마침내 기어코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황하로 뛰어듭니다. 아내의 눈앞에서 남편이 황하를 헤엄쳐 건너갑니다. 이 짧은 한 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말리다 말리다,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그 순간의 절망. 그러면서도 남편의 결심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마음. 세 번째 줄 도하이사. 황하를 건너 먼저 돌아가시네요. 남편은 황하를 건너 적진으로 뛰어들었고 싸우다 살해당해 황하에 던져졌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황하 이쪽 기슭에 서서 강 건너편에서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줄 당내공하. 여기가 핵심입니다. 기존 해석은 이것을 가신 임을 어찌할 꼬라고 읽습니다. 죽은 남편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글자를 직접 보겠습니다. 당은 당하다, 겪다, 대하다입니다. 나는 고통, 괴로움, 나락입니다. 어떠한, 어떻게입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고통을 당할 때 공께선 얼마나 아프셨나요? 탄식이 아닙니다. 남편이 겪은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입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같이 느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죽어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적들에게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이 당내공하입니다. 이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왜 건너갔어요? 라는 탄식이 아닙니다. 아내는 이미 남편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남편의 결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 임을 어찌할 꼬가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줄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하겠다는 것. 그래서 아무도 그 아내를 막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아내는 황하에 몸을 던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기록은 이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인들이 이 이야기를 채록할 당시 공무도화가가 탄생한 그 소국은 이미 중국 왕조의 영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하 중류 옆의 번조선 소국들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차례로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중국 민요로 채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왕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세력의 침략에 맞서 홀로 황하를 건너 적진에 돌격했다가 살해당한 조선 의사의 이야기. 이것을 중국 왕조가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적국의 영웅담을 자기 입으로 기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남자를 광부, 즉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배경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광리자고는 그냥 강가에서 배 씻던 제3자로 만들었습니다. 타하이사, 즉 황하에 던져져 죽었다는 사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왜 던져졌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을 건너다 익사한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후대 연구자들은 이 왜곡된 기록을 그대로 믿고 거기서 해석하려 했으니 맞는 답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줄, 당내공하도 왜곡되었습니다. 배경을 모르면 이 문구를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악부 시집에서는 당을 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장차 공을 어찌할까라고 해석하기 쉽도록 변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도화가는 원문에서도 후대 기록에서도 조금씩 변형되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 왜곡을 걷어내고 원문의 글자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이 노래의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이제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공무도화가는 민요가 되었을까요? 왜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을까요? 기존 해석대로라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강에 빠져 죽었는데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나라를 위해, 아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의분에 못 이겨 혼자 적진에 뛰어든 의사. 그 죽음을 강 건너에서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말하는 아내.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남편을 따라간 아내.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공의 충절이 먼저 공감을 얻어야 아내에 따라 죽음도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말, 당내공화가 탄식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임을 알아야 이 노래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조선인들은 공과 그 아내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땅이 중국 영토가 된 후에도 중국인들은 이 노래의 슬픔과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자신들의 음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설령 배경의 진실은 지워버린 채로라도 오늘 우리는 16글자짜리 짧은 노래 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16글자 안에는 황하중류 옆에 조선 소국이 있었고 중국 세력의 침략이 있었고 홀로 적진에 뛰어든 한 남자가 있었고 강 건너에서 그것을 지켜본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내공화, 네 글자의 의미. 이것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학은 역사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문학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 위에서 만들어진 문학 해석도 함께 왜곡됩니다. 공무도화가는 탄식의 노래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죽으러 간 남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은 한 아내의 지극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책 한국학 기초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